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시대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딱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 맞아요. 우리는 많이 임진왜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어땠지? 그 과정은 어땠고 결과는 어땠을까로 크게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란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76페이지죠. 조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 우리 훈구와 사림 간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 사화와 그리고 사림이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갈라지게 되죠. 그게 뭐였어요? 무엇의 발생? 그래요. 붕당이 발생하게 되면서 양반 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지금 지방행정이나 조세제도, 군사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 특히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정량의 대가를 지불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훈련되어 있다라면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응 능력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대가를 정부가 받은 다음에 사람을 돈을 주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배치시키겠죠. 그런데 이거는 직업 군인이랑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기는 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성리학 학자였던 이가 조선 지금 너무 국방력이 약합니다. 우리 군인들을 좀 더 양성을 해야 돼요. 라고 건의를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일본은 당시 어땠냐면요. 약 100여 년간 전국시대였어요. 싸울 전자의 나라 국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가 전국시대인데요. 각 지방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를 다이묘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힘을 늘리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로 통일했던 인물,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는 이렇게 통일을 완성한 다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지방에 있는 저 사람들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부에 싸우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의 욕구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만약에 200m 달리기를 했다라고 해보자. 막 달렸어. 그리고 딱 200m 결승선에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내 심장이 바운스 막 하지. 진정이 안 되는 우리들의 심장처럼 계속 100여 년간 전쟁을 했던 이 무사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던 상황이 된 거죠. 통일로 인해서.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심을 국내가 아니라 국외, 특히 어디? 그래요. 조선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명을 정벌하러 갈 건데 조선 길 좀 빌려줘.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전쟁한다 라고 하면서 1592년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지금 부산진 순절도와 동래부 순절도가 있는데요. 부산진과 동래부 모두 현재 부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육지 쪽에 있는 게 동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이 이 부산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산진과 동래부 이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여기를 보면 당시 조선인들이 어떻게 싸웠고 일본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왼쪽 그림을 봅시다.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성벽 바깥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바로 왜군이에요. 그리고 이들 바깥에 있는 배들이 다 왜군의 배죠. 어마어마하게 많지. 자, 이 장면을 확대해 보면요. 일본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로 있는 게 바로 조총입니다. 우리 1492년 조선이 건국된 다음 100년 후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나아가게 되면서 식민지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일본 근처에 오게 됐던 포르투갈인들이 탄 배가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조총이고요. 이것이 전국시대에 많이 사용이 되다가 조금 더 개량한 모습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걸 들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 조선인들은 뭘로 싸우냐면 대부분 활, 창 이런 걸로 싸우죠. 현재의 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발사되는 시기는 늦어요. 왜 그러냐면 탄알에 해당하는 것을 총에다 넣고 화약을 넣어야 돼. 그리고 꾹꾹꾹꾹 막대기로 눌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이 이게 타들어가다가 빵 하고 불이 터지는, 화약이 터지는 그 힘으로 인해서 탄환이 이게 발사가 되는데요. 거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총의 위력은 대단했던 거죠. 동네부 순절도를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 자, 여기 장면 봐봐. 하얀색 말을 타고 빨간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막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지. 이 사람은 경상 좌병사 이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동네 구사였던 송상현이란 사람은 우리 친구도 어디 있냐면 여기 가운데 있어요.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지. 왜 그러냐면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성에 막 왜군들이 들어오고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왕을 뵈러 갈 때 만나는 옷, 관복을 입고 왕이 계신 곳 북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이 동네부가 함락이 되었을 때 송상현한테 왜군이 너 항복해 그럼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끝까지 조선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켰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지붕 위에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뭘 던져? 그래, 기왓장을 던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짱 멋지지? 지도를 봅시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왜군은 바다를 건너서 이 부산 지역인 부산진과 동래부를 함락시켰고요. 쭉쭉쭉 올라가서 이 충주 지역에서 신림이 이끄는 부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들도 함락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되지 않아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헉, 선생님, 왕은요? 이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계속해서 공석으로 비워뒀던 세자의 자리에 결국 광해군을 임명하고요. 여러 명의 신하들과 함께 여기 있는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명나라 도와줘! 라고 SOS를 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바로 수군과 의병입니다. 수군 딱 알지? 누가 이끄는? 그래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들의 활약이 있게 되는데 어디에서? 이 남쪽 지역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왜군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전쟁을 하려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이 조선 내에서 식량이 많이 나는 곳이 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곡식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순신이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그런 거죠. 자, 무엇을 방어했다? 곡창지대죠. 곡식곡, 장꽃창. 그래서 곡창지대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군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왜군들은 이렇게 해로를 통해서 식량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병의 활약이 있죠. 의병이 뭘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의로운 병사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교과서 177페이지 수군과 의병 활약의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살인과 전직관리 등이 지역 농민들을 모았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승군으로 활약을 하거든요. 이러한 의병들은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왜? 무엇에 익숙해서? 그래, 바로 향토 지리에 익숙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빠삭한 거야. 어디에 매복해 있으면 좋은지,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공격하면 좋은지, 땅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혜를 이용하여서 왜군들을 매복하다가 아니면 기습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의병들을 이끌었던 의병장이 지금 이 지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문부, 휴정, 유정, 김면,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조헌, 영규와 같은 의병장이 의병들을 이끌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의병들의 활약도 있었고 많은 전투의 명칭이 지금 지도에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임진왜란의 3대 첩 하면 세 가지를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대첩은 크게 싸워 이긴 전투인데요. 그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개를 꼽으라 할 때 여기 있는 행주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이 세 가지가 3대 첩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을 처음 들어왔던 왜군들이 지금 옆으로 빠지고 있죠.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기 경상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진주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시민이 이끄는 사람들이 같은 군대 말고도 그 진주성 안에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싸워요. 그래서 왜군들을 이겨내게 되고 진주 지역을 그리고 이 여기 경상도로 가는 이 길목을 지켜내게 되면서 왜군에게 또 타격을 주게 되죠. 이 진주성 전투는 1차와 2차가 있어요. 이 진주대첩은 1차 전투를 얘기를 하는데 김시민이 굉장히 잘 이끌다가 전쟁 후반부에 왜군의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왜군들은 김시민 두려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행주대첩을 볼게요. 아까 의주로 피난간 선조가 SOS 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이 뚫리면 명으로도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아야겠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나라와 조선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 있는 평양 지역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쫓겨난 왜군들이 여기 행주성 있는 데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권율이 이끄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막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대첩이나 행주대첩이나 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양민들이 함께 싸워요. 같이 우리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끓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목숨을 바쳐 싸우게 되죠. 그들이 지켜낸 거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산도 대첩 알죠? 바로 왜군의 그러한 배들을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막 품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큰 타격을 줬던 그러한 큰 전투였습니다. 3대첩 뭐라고요? 행주대첩 권율이 이끌었어요. 진주대첩 김시민이 이끌었어요. 한산도대첩 이순신이 이끌었어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승려가 이끄는 승군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승군 중에 누군가가 뭔가 활약을 할 거거든. 연표로 확인해 보면서 전쟁이 어떻게 언제 끝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592년에 시작됐던 전쟁은 7년 정도가 지나서 1598년에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수군과 의병의 활약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활동, 행주 대첩 얘기를 나눴죠. 이런 가운데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 그래서 휴전 협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휴전, 어느 나라가 나가야 돼? 조선이 나가야지. 그래서 왜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없다. 명나라와 왜가 협상 자리에 나가게 돼요. 웃기지. 그런데 이 모습이 비슷하게 언제도 나타나냐면 우리 6.25 전쟁 이제 휴전협정 맺을 때에 그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남한은, 대한민국은 이 휴전 자리에 못 나가죠. 우리 3학년 때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이 명과 왜는 각각 자기 입장만 고수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했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게 되고요. 정유년이었던 1597년에 다시금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유재란 이후 시기에는 이제 조선이 군사제도도 많이 개편하고요. 무기나 성곽 등도 되게 강화를 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너무나 유명한 전투 안다. 그래, 영화로도 나온 명랑대첩이죠. 이 명랑대첩에서는 물길 활용했던 거 영화 기억나지? 안 본 친구는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철수하는 왜군들을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바로 노량대첩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공격을 해서 이들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 노량대첩에서 이제 전사를 하시게 된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왜란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 왜, 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 179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귀 무덤인데요. 일본 교토에 있어요. 당시 전쟁 중에 나는 조선 사람 이만큼 죽였어요 라고 이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부피가 작은 코나 귀를 베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묻어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무덤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잔인해서 이제 귀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 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많아서 조선에는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재들이 없어지거나 불에 타요. 경복궁도 그리고 경주에 있는 불국사도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엉망진창이 됐어. 그거를 황폐해졌다. 그래서 황폐화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 제대로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약화됐겠죠.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을 중요시했던 이 사회 안에서 신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당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군역을 지거나 할 때 양인한테 부담되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정량의 돈을 주면 관직도 살 수 있었고요. 아니면 신분을 더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 신분 질서가 막 동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변화를 볼게요.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선에서 데려간 기술자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달하는 문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179페이지 하단에 문화 다각이 보세요.
일본에 전해진 무엇? 그래요. 도자기 나오죠. 여기를 읽어보면 이삼평 그리고 심당길의 후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자들을 통해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확 발전하게 된답니다. 자, 명을 살펴봅시다. 명은 외란에 이제 군대를 파견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명나라 내부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요. 주변 민족이었던 여진족이 확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진족이 나중에 이름을 청이라고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명청 교체기를 맞이하게 될 거랍니다. 마지막 주제죠. 일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지낼 때 잘 지낼 때도 있다가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화해할 때도 있죠. 조선이랑 일본도 이제 조선 전기에 교린 정책으로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을 서로 보내거든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 외교 사절단은 통신사라고 불리고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일본 외교 사절단은 국왕사라고 불린답니다. 자, 전쟁으로 관계가 딱 끊겼었어. 그러다가 우리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죠. 에도 막부가 이제 교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새로운 에도 막부 생겼는데 너네 우리 인정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 교류를 요청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 정부는 승군으로 활약했던 유정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잡혀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오면서 국교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통신사는 언제 파견했을까? 우리 친구들 교과서 183페이지 보세요. 거기 조선의 문화사절단 통신사 해서 자세히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위에 들어가기 보세요. 첫 번째 줄 보면 막부의 최고 지도자인 쇼군 장군이에요. 장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통신사 일행이 가게 되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가 오가는데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통신사가 파견된 장면이 이 그림 속 장면이에요. 주변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통신사 일행이 지나갈 때에 서화를 써주기도 하고요. 시문을 써주기도 하고 글씨를 남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병풍이나 판화로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이때 유행이 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통신사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길을 통하여서 통신사가 오게 되는데 조선의 선진 문물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의 통로였던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통신사가 조금 더 뜸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조금 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변화에 앞서가는 시기가 와요. 그럼 또 바뀌겠죠. 이 내용은 3학년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자, 선생님 질문해볼게. 떠올려봐.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지? 일어나기 전에 조선과 일본의 상황은 어땠더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활약이 엄청났다던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왔지? 일본이랑 관계도 회복했었어야 될 텐데 말이야. 좀 떠올라요? 이 내용이 딱딱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 바로 뭐 해야 돼? 복습! 교과서 읽고 학습지에 빈 괄호 채울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응원하는 거 알죠? 오늘도 같이 구호 외쳐봅시다. 선생님이 선창할게요. 역사는 쉽다.